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뻔뻔해졌는데 처녀 시절에는 제가 숫기도 없고 유난히 어디 가도 쑥스러움이 많이 타던 여자였거든요. 속으로는 사내가 좋아도 겉으로는 결코 그런 티를 못 냈습니다. 그런 저를 오해하신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가 연애도 결혼도 생각 없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없는 줄만 아셨나봐요. 가만 보니까 저 지지배가 아주 큰일 날 지지배야. 그대로 뒀다가는 쓰무짝에 하나 없이 나이만 들고 시집도 못 간 채로 죽게 생겼네. 어머니가 사방팔방으로 저를 시집 보내고 싶다는 뜻을 퍼뜨리셨어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습니다. 언질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귀띔조차 받지 못한 채로 어느 날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추가적으로 그 어떤 특별한 전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가 결혼한 내막의 전부가 맞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였죠. 참고로 남편이 늦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라고 보면 맞는 것이었답니다. 다른 집 딸년들은 걸핏하면 사내들한테 푹 빠져 이야기를 해대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지나가는 말로나마 사내한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 저에게 필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그런 부모님의 오해 때문에 저는 후다닥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전말을 남편은 아주 웃기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엉겁결에 등 떠밀려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 이 사람 아주 예로부터 아둔했구만. 두고두고 남편이 저를 놀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제가 남편한테 군말도 없었어요. 아니,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머리도 안 좋았고 얼굴이 빼어난 것도 아니었고 뭐 하나 그럴싸한 구석이 없었는데다가 성격마저 어딘가 소심하고 조용했기에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꽤 많고 결혼할 당시에도 멀쩡한 직업이 있었고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틀린 것 같아도 무조건 남편 말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부부로 산 지가 10년의 세월이 좀 넘어갈 무렵부터는 특별한 계기도 없었건만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런 말이 흘러들어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한번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저의 주장을 크게 펼치는 게 어렵지 않아졌죠. 남편은 저를 향해 점점 더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었으나 제 생각에는 유부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자연스레 능청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변화를 겪고 나서는 결혼하게 되었던 전말을 두고 남편이 저더러 답답이에 멍청이라고 놀리면 저도 제법 받아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을까? 나나 당신이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똑같이 등 떠밀린 바보 아니야? 오호, 이 사람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같아? 당신도 옛날에 아무 소리 않고 나랑 결혼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 피차 일반이지. 난 속았던 것뿐이야.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조차 모르고서 자리에 나갔던 아둔한 당신하고는 타정이 달라. 속았다니? 원래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절세의 미인이라고. 뿐만 아니라 참하고 고운 분위기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 아주 일품인 여자라고 알았지. 절세 미인인데다가 그런 분위기까지? 그런 대단한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속았다고.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절세 미인의 분위기까지 갖춘 여자인 줄 알고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야, 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네? 그뿐이야? 나보다 나이도 7살이나 덜 먹었다 하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설렜겠어. 이건 볼 것도 없이 하늘이 내게 준 감동의 선물이라 여기고 당장 결혼하겠다고 외쳤던 거지.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보니까 당신이었던 거야. 얼씨구야. 그 슬픈 표정은 뭐래요? 그때 나를 보고서 대단히 실망했다는 뜻이지? 아니 그럼 나를 거절하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바보같이 결혼해놓고서 나한테만 아둔하다고 맨날 놀려대면 쓰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미 약속을 다 해둔 상태였어. 이번에 당장 결혼하겠다고.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기 시작할 때였잖아. 그러니 당신 보고 내가 까무러치게 실망했다고 한들 결혼을 없던 일로 물을 수가 없었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결혼한 게 돌아가신 아버님 공이 컸네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당신은 나하고 그때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었겠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내년부터 아버님 제사는 더욱 정성 들여야겠어. 고마우신 분이니까. 아, 그래야지. 당신 생각 잘했어. 저녁은 찬밥에다가 있는 반찬 꺼내서 먹죠. 뭐라고? 오늘 저녁에 고기에다가 양념 바른 거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번거로워서 안 돼요. 아, 팔 아파. 요즘 왜 이렇게 팔이 쑤시는지. 몸이 이런데 무슨 고기고 양념이야. 시간 부족해서 안 되니까 있는 반찬들하고 먹자고요. 당신 지금 일부러 이러지? 나한테 삐져서 이러는 거지? 이 나이 먹고 삐지긴 내가 뭘 삐져요. 예로부터 내가 하도 아둔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 내에 양념 고기를 못 만들 뿐이지. 에이, 삐졌어. 당신 옛날 그때 일 가지고 나한테 삐지지 마. 그럼 내가 억울해. 당신이 절세인민이라고 거짓말 퍼뜨렸던 게 누구겠어? 장모님밖에 더 있겠어? 나는 장모님한테 속은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 한 번도 억울하네 어쩌네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삐지면 안 돼. 보자 하니까 이 양반이 정말. 그놈의 절세매인 이야기 좀 그만해요. 듣는 절세추녀 기분만 점점 나빠지니까. 아니, 나는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아, 왜 화를 내고 그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정말 나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화만 많아져? 대체 어떻게 하면 화 풀 건데, 어? 내가 어떻게 해야 저녁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는 거냐고. 제가 단단히 삐지고 화가 났다는 듯 양팔을 교차해서 팔짱을 강하게 끼고 고개를 세게 휙 돌리며 흥 하고 나면 남편은 보이지 않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어느새 화 같은 건 사르르 다 녹아내려서 남몰래 웃음이나 짓고 있었죠.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능청스러워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긍정적인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울음인지 한숨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들을 조용히 토해낼 때가 많았어요. 갑갑했거든요. 남편하고 연애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었고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서로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결혼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가 바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저 같은 성격이 그 시절에 못 살겠다 하며 결혼 생활을 박차고 떠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울상이 되어서 주눅이 들어있던 저는 시어머니께 자주 혼났습니다. 생긴 게 굼뜨게 생겨 먹었으면 움직이는 거라도 빠릿빠릿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이구, 저 화상. 볼 때마다 내가 속이 답답해 죽겠다.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제가 어떻게 집안일을 잘하고 시댁의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었겠나요? 뭐든지 어설펐어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불효령이 떨어졌죠. 저는 혼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저는 점점 더 답답하게만 구는 구제불능의 맹추로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수저로 머리를 얻어맞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건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인간관계에도 어설프기만 했던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좁아서 내내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았습니다. 저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눈을 부라리셨고 남편을 향해서는 측은지심과 따뜻한 애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아들이라는 소리가 저는 그렇게 부럽게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우리 딸이라고 하시는 걸 들어본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막무가내로 저를 홧김에 시집 보내놓으셨으면 궁금해하면서 걱정이나 좀 해주실 것이지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시댁 사람들은 다 무서워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힘들다는 고백이 친정 부모님을 향해 튀어나갔을 때였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은 원래 그래. 안 그러면 그건 시댁이 아니지. 제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사실 엊그제 시어머니께 엉덩이를 걷어차였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눈탱이가 밤탱이 된 사람도 내가 최근에 봤었어.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는데요? 누가 그렇게 됐는데요? 너 연숙이 알지? 당연히 알죠. 커서는 대면대면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적엔 연숙이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을걸요? 제 친언니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연숙이 언니가 왜요? 걔가 올해 시집 갔잖냐. 1년인가 만났던 남자하고 결혼하더니 3개월 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더라. 살려달라고 자기 친정집에 거지꼴이 다 돼서 왔다지 뭐야. 그래서 최근에 여기 동네가 시끄러웠어. 이럴 수가. 연숙이 언니가 그렇게 됐다니. 그럼 연숙이 언니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온 김에 제가 오랜만에 연숙이 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까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남편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인데. 여자는 원래 출가 외인이야.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숙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성격이 무척 월가닥인데 어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노력하다 보면 젖이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는 연숙이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 네? 어머니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친정으로 달려가는 거요? 연숙이 언니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면 되죠? 네가 미쳤구나. 너는 간혹 이렇게 아주 맹하게 굴 때가 있는데 그냥 맹한 게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맹하더라. 연숙이는 시집 잘못 갔잖아. 연애 노름하더니 결혼까지 갔건만. 그래봤자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근데 너는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니? 시댁에 쌀이 없어 뭐가 없어. 그 정도 집안이면 아주 든든하게 잘해놓고 사는 데다가 네 남편도 따박따박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실한 남자잖냐. 잘 모르는 사이라서 낯설고 어렵고 힘들면 뭐 어때? 시댁이 무서우면 뭐 어때? 그게 바로 사실은 행복일 수 있는 거야. 힘들고 무서울 때는 잘난 연애 노름 하다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눈탱이 밤탱이 된 연순이 떠올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저에게 제발 쓸데없는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친정에 불쑥 발걸음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어머니의 주장에 아버지는 적극 동의를 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친정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왜 결혼 같은 걸 했을까 싶었네요. 집에 다 도착해서 너무 들어가기 싫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 머릿속으로 연숙이 언니를 떠올리면서 억지로 저는 행복한 거라고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 죽도록 잔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친정에 가서 신랄한 지적을 받고 왔던 그날 이후로 저는 어딘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만 안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의 여유 비슷한 게 생기더군요. 이전에는 항상 조바심이 났고 조급했고 또 혼이 날까 조마조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하게 얻어터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졌던 거예요. 마음가짐을 달리하였더니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어이없는 자잘한 실수들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한테도 맨날 어색하고 어려워서 거리를 두고 머쓱하게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꽤 자연스러운 언행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꽤나 진짜 부부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슬그머니 마음을 열고 머쓱했던 태도를 정리하자 남편도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호되게 혼나는 광경을 우연히 보더라도 남편은 남자인 자기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멀찍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머쓱하게 구는 아내보다는 당연히 모친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맹추 같은 거사. 내가 물부터 들어놓아야 한다고 너한테 몇 번을 말했냐? 그놈의 답답한 대가리를 확 쳐버릴까 보다. 어느 날 저는 또 시어머니께 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들오들 떨면서 황급히 물을 들여놓으려고 움직였다가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자빠졌겠죠. 하지만 눈팅이가 밤팅이 되는 것 아닌 이상 별로 무서워할 것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변했던 저는 태연자약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입가에 걸 뿐이었습니다. 뭐야! 웃지나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답답해 죽겠으니까! 네, 어머님. 물 들여놓으라니까? 그것부터 얼른! 네, 어머님. 아유, 답답해. 대가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굼뜬 저 다리짝이 문제인지 헷갈린다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움츠러들었던 만큼 시어머니께서도 사실 습관적으로 저를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답답할 상황도 아니건만 저를 답답해 하시며 혼내시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어느새 그게 관성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제 다리를 걷어차고 싶으시다는 듯 눈길을 내리시길래 제가 흠칫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어요. 물 들여놓을 자리에 방금 전까지 다른 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연히 그걸 보면서 바로 물을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겠죠. 자리가 없었으니까. 남편의 또렷한 목소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것도 그렇고 콕 집어서 지적한 내용도 너무 똑부러졌으니까요. 가방끈이 남편에 비해서 짧았던 사람이었던 저는 그때 남편을 보며 느꼈습니다. 아, 저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입가에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아, 우리 아들 언제 왔니? 거기 있는 줄도 몰랐네. 왜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지. 그런데 어머니 거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길을 막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물을 들여놓으려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어라,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가로막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밀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물을 들여놓으려고 이동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였는데 이걸 지적할 생각조차 못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왠지 민망한 기색으로 당황해 하시면서 비켜주셨고요.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꼬리를 내리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이었어요. 무척 낯선 광경이었고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물을 들여놓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저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조금 웃는 표정을 지은 뒤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 웃는 얼굴이 마치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기색으로 읽혀서 저도 그날은 내내 웃음이 실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물고가 트이고 나자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남편은 더 이상 멀찍이 관망이나 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더 이상 굼뜨고 답답하고 유약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며느리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마냥 반기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금쪽 같은 아들이 어쨌든 당신이 아닌 저의 편을 들기 시작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꼭 그런 말은 아니었으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리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바로 그 시기에 제가 처신을 잘했어요. 저한테 어떤 치밀한 계산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리 굴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요. 갑자기 무슨 왈왈 개소리니? 네? 하지만 어머님이 좋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어머님도 좋고요.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얘 좀 봐라. 나는 너 별로다. 너 안 좋아.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을 내셨으나 정말로 제가 싫어서 짜증을 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이 강하게 밀려들어 반사적으로 그리 반응을 하셨던 것 뿐이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변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왠지 모를 위기감을 느끼고 계셨던 시기에 제가 선보였던 처신은 가히 최고였다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을 구워 삶아서 시어머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잘 보여서 결과적으로 일거양득을 노리는 최선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앞서 밝혔듯 저에게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그럴 만한 머리가 없었거든요. 연숙이 언니가 자기 남편이 술주정을 부리면서 그날따라 심하게 막말을 일삼더니 결국엔 팔을 높이 쳐드는 걸 보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홍두깨를 집어들어 그걸로 자기 남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였거든요. 정확히는 주둥이를 조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입술 안쪽이 다 찢어졌다고 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다는 결혼 직후의 일화에 이어서 이제는 홍두깨 반격 사건이라니. 연숙이 언니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듣고 나자 갑자기 제 시어머니가 심사임당으로 보였으며 제 남편이 율곡이의로 보였습니다. 암만 해도 결국 제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맞는 듯 했어요. 불행도 행복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왔던 진심을 꺼내보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 저의 속내를 아실 길이 없었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달리 평가하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네가 아주 진국이었구나.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결국은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참으로 잘 알고 있구나. 왠지 어딘가 사소한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맨날 경멸의 시선이나 답답하다는 눈초리만 받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눈빛을 받게 된 마당에 굳이 그 오해를 풀어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채로 시댁에 투철한 충성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저인 것처럼 그렇게 장단을 맞추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첫째를 아들로 낳은 것도 좋은 점수를 따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가 사소한 일에 덤벙대며 실수가 잦은 것뿐이지 큼지막하고 중요한 일은 대범하게 잘 해내는구나. 어쩜 이렇게 한 번에 아들까지 낳았을까. 네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물이었어. 너를 허술하게 짝이 없는 맹추로만 내가 여겼었다는 게 이제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야. 이럴 수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게 되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수저로 얻어맞은 것이나 엉덩이를 걷어차였던 서름은 그날부로 다 잊고자 다짐을 하였네요. 이제 남편과 부부로 사는 게 많이 힘들지도 않았고 시댁이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다고 친정 부모님께도 저의 변화를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게 다 네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거야. 그런가요? 하긴 아들이라는 소식에 다들 유난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 내가 딸이 널 낳았을 때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겠니? 네가 드디어 자식 낳고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내 심정을 처절하게 느끼고 알아줄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힘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들은 척 하였어요. 하지만 똑똑하게 다 들은 이유였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저보다 더 옛날에 결혼하고 애 낳으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욱 힘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능청스러워진 성격이다 보니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맹한 성격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런 성격이라서 잘 못 느꼈던 것 뿐이지 사실 딸이라서 받은 차별도 많았어요.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대들보, 딸은 시집이나 가버리면 끝인 출가외인. 그러나 온갖 허드렛 일은 딸의 몫이었고 같은 실수를 해도 아들은 사내 녀석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으로 끝났으며 딸은 기집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비난이 길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정신없이 엉겁결에 결혼해서 살아왔다 보니 차분한 시선으로 시댁을 그 전까지는 둘러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 남편이 집안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특혜를 받아왔던 사실이 그제서야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낳은 저희 부부의 아들의 이름은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는데 손자의 탄생에 한박 웃음을 만면에 띄우고 계셨습니다. 손자 녀석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눈매로 눈가를 분주히 찍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를 아들로 낳은 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에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아닌 딸이기도 했지만 이때는 시아버지께서 상태가 너무 나빠지신 터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갓 태어난 당신의 손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맑고 멀쩡하실 때에 손자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 저의 엄청난 업적이자 효도였다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특히나 손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에서 시아버지께서는 말도 못하게 뿌듯해 하셨거든요. 제가 둘째 딸을 낳고 나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시어머니께서는 나날이 병세가 짙어가고 있던 시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황철길 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하고 가셔야죠. 이 옆에 내야 정리하기는 뭘 하라는 거야? 나 죽으면 알아서 할 것이지. 아직 몸 가눌 수 있고 손가락에 힘 들어갈 때 얼른 정리해요. 우리 경식이한테 땅 주라고요. 경식이? 그 녀석은 내가 이미 장가들 적에 돈 줬었잖아. 바로 장가가면 돈 준다고 약속했던 거 그건 그거고 재산은 재산이죠. 다른 재산은 나눠 가진다고 쳐도 땅은 우리 경식이한테 따로 줘요. 그 땅 그거 몇 평 되지도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식이 몫으로 주라고요. 나는 우리 경식이가 따로 챙겨받는 걸 보고 싶으니까. 몰래 그걸 주라고? 그건 상관없다만 당신이 쥐고 있어도 되는데 왜? 아유, 맨날 총명하니 총기가 넘치니 어쩌니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대는 양반이 죽을 때 되니까는 그놈의 총기가 다 빠져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며느리 때문에 이러잖아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가 안 이러죠. 며느리가 인물이 괜찮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그러면서 재산을 슬쩍 미리 남겨주고 갔다고 해야 며느리가 놀라서 우리 집안을 더 떠받들죠. 걔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 더더욱 충성할 그릇이에요. 그때 괜히 눈이 잘못 비어서 저딴 계집에 며느리로 앉혔다고 그런 소리 하면서 불만 가질 때는 언제고. 이 옆에 내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아이고, 알았어.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몰랐고 심지어 남편도 몰랐던 숨겨진 시댁의 재산으로는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인가 아니면 둘째를 낳고 나서 눈이 침침해졌던 탓인가 저는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당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고만 있었습니다. 반면 제 옆에서 서류를 차분히 다 살펴본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물론 질문은 간단했죠. 그런 질문 정도는 저도 날릴 수 있었는데 똑똑한 척 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게 입맛을 다시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이 서류가 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면 모르니? 너한테 땅 주려는 거지. 재산. 깜짝 놀란 남편의 입이 처음 보는 각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반드시 이걸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반드시 남편이 이걸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눈치로 보건대 남편은 너무 의외로 재산을 받게 돼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제치고 혼자서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기색이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땅은 값어치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괜히 캥기고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뭐라고 입을 열기 전에 선수를 치며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면 되는 거죠? 응? 효도? 너희가 나한테? 제가 밝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왈왈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계산을 통해서 나온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향해 윙크를 한 거예요. 한쪽 눈을 찡긋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징그러워 하셨다가 이내 의미를 알아차리시고는 손으로 당신의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렇지, 맞다, 맞아. 그건 내가 너희한테 효도받으려고 주는 거란다. 왜?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같아서 꼴랑 그거 받고서는 나한테 잘하기가 싫으냐? 시어머니께서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시자 그제야 남편이 뭔가 납득이 된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일부러 오만 호들갑을 다 떠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해냈어요. 어머님, 꼴랑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면 어때요? 마음이 중요하죠. 땡잔 한 푼 안 주셔도 저희는 알아서 어머니께 잘 해드렸을 텐데 이런 것까지 저희 생각해 주셨으니 더욱 깊은 효심 가지고 어머니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쵸 여보?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게 나만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 거야? 여보, 우리가 앞으로 몸살이지 말고 나서가지고 어머님 좀 챙겨드리고 그럽시다. 네?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수긍하는 것을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남편이 자기 형제들에게 주둥이를 놀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의마저 상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죠. 그리고 저를 향해서 전에 없이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한테 몰래 이렇게 속삭여 주시더군요. 네가 이제는 아예 맹추의 기운을 퍼서 던졌구나.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어. 너를 내가 옳게 봤다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놓인다. 네 시아비를 내가 설득한 보람이 있구나. 저도 제가 이전과는 확실히 변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딘가 답답한 구석이 있을 때도 존재하지만 당장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큰 변화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였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능청스러워진 제 성격 덕분인지 남편하고는 이제 농담 따먹기를 자연스레 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손자 바라기를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죠. 제 추측이지만 시아버지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유독 예뻐하셨고 예뻐하셨던 존재가 바로 제 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께서도 마음을 그렇게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친정 식구들 중에서 제가 결혼을 제일 잘했고 제일 무난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저를 두고서 친정에서는 결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소리를 종종 했었죠. 제가 어리둥절하게 눈만 뜨고서 어디 팔려가듯 결혼을 해버렸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향해 제가 이런 인물일 줄 알았다면 어렸을 적에 기여해 줄 것을,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대체 아버지의 그 말씀을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저로서는 묘한 웃음만 흘러나오는 난감함이었네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슬픔에 비하자면 기쁘게 누렸던 것이 퇴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이별은 어찌저찌 견뎌냈습니다. 남편과의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처음 몹쓸병에 걸렸을 때 눈앞이 노래졌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그것만 붙잡으면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몇 번 안 좋은 치료 과정을 지나면서 남편은 많이 약해졌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무너진 가슴으로도 이별을 맞이할 수 있다니 인간이 이토록 나약하면서도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깨달음이었어요. 나 죽으면 새로 딴 놈 만나서 그렇게 살아도 돼. 나는 원망 안 할 거야. 정말 죽을 때가 다 됐구만.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 자기 마누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 나이 먹고서 새로운 놈은 무슨. 저승에서 내가 갈 때까지 딱 기다리고나 있어요. 아니야. 정말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다만 나를 잊지는 말아줘. 걱정 마요. 치매가 와도 내가 당신은 안 잊을 테니까. 내가 인생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한 놈이었네 그래. 그걸 이제야 아셨소? 아니 진작에 알았지. 당신하고 살면서 즐거운 일이 참으로 많았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이를 먹고서도 둘 다 시집장가를 안 갔으니 이거 하나 내가 안타까움으로 남기고 떠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듯이 모양새가 번듯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인연인 경우가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꼭 그렇게 자기하고 잘 맞는 짝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둘 다 결혼 잘 시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요. 내가 약속해요. 그래, 고마워. 내가 당신만 믿고 안타까움 한 줌 없이 후련하게 떠나오. 저는 남편의 유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어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이제 저라는 사람의 남은 사명이 있다면 떠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 자식들을 결혼 잘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잘 시킨다는 게 잘나고 대단한 짝 만나게 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건 저나 남편이나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이었죠.
제 자식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하고 서로가 천생연분인 그런 결혼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자기 엄마는 가방끈이 그렇게나 짧건만 대체 딸은 학구열이 왜 그렇게 높은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공부를 끼고 살았어요. 대학원까지 간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건만 아니 글쎄 이번에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겠다지 뭐예요. 그놈의 공부를 바다 건너서 하러 가나요. 하지만 딸의 고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대쪽 같고 자기 주장 강하고 매사에 무덤덤한 것이 저희 딸이 꼭 자기 외할머니를 닮았더군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딸을 허탈하게 지켜봤습니다. 외국 놈이라도 좋으니까 남자친구나 제발 만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원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고 있었던 어떤 아가씨한테 크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하고 단아하게 생겼던 그 아가씨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아들에게 심어주었어요. 저희 아들과 사귀는 동안 다른 놈을 셋이나 동시에 만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못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아들은 쉽사리 누군가를 깊이 사귀지 못했고 그 심정을 모르겠는 바가 아니라 저는 한숨이나 몰래 쉬어가면서 제발 아들과 결혼할 짝이 나타나기를 빌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며느리가 등장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과 동갑 또래겠거니 했는데 2살 더 많더군요. 여자 쪽이 연상이어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친정 집안은 콩가루가 따로 없어서 양친이 이혼한 뒤 각기 재혼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형제가 셋인데 서로 잘 안 보고 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집안에 돈이 좀 없었고요. 빚만 없어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꿀릴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집안 배경이 구린 것뿐이지 제 자신이 구린 건 아니니까요. 여자가 제 나이에 이런 직장 멋지게 다니고 있는 경우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커리어우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하는 게 거침이 없고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아들의 뒤통수를 때렸던 예전에 그 아가씨하고는 인상부터 딴판이었습니다. 얼굴도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도도하고 당찬 기운이 묻어났어요. 이래서 아들이 확 끌려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반대할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간섭할 마음도 없었어요. 둘이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줬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거 저는 절대로 당할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머님이 저한테 고압적으로 구셔도 잘 받아칠 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세대 어머니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진작에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커다란 미소를 입가에 걸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우습게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나이든 입장에서 보자면 며느리가 소위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사람이었으나 마음을 내려놓고 본다면 그 정도로 당창 발언을 하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랄 뿐이지 대접받는 시어머니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어떻게 굴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곳에서 두 사람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아들은 결혼 전과 다름없이 때마다 저에게 안부 문자를 종종 남겼어요. 그리고 원래는 결혼 전에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한 달에 대략 67번꼴로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발걸음이 줄어들더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하도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 자란 탓인지 남자치고 제법 살가운 성격을 지닌 게 제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자주 못 보게 된 것 같아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기분이었을 뿐 한 번도 밖으로 표출한 적 없었고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나 문자를 좀 하라든가 가끔이나마 와달라든가 그런 요구를 안 했어요.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주말이면 많이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고 그러네요. 아들이 겸연쩍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 보아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알 것 같았기에 제가 더 고민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만히 아무 소리 않고 조용히 있던 제가 폭발하고 마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 제사 문제였어요.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그렇게 중요한 날에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요. 제사를 준비 어떻게 할 건지 며느리한테 직접 미리 알려주고 대화도 나눠봐야겠으니까 걸음을 하라고 그러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튿날 전화해서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보고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맹랑한 목소리에 한숨부터 나왔지만 꾹 참고서 맞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으니까 들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보인 무성의한 태도를 딱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기도 마침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 잘 되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내심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저를 아주 어이없게 만드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가 다음 주 수요일이라면서요? 저 그때 바빠요. 회사에서 요새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 날짜는 야근 확정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네가 제사 준비할 수는 없겠구나.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100번 양보하겠는데 평일은 좀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날 야근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오면 되겠구나. 뭐라고요? 제가 왜요? 제사에 참석을 해야지. 못 들으셨어요? 저 그날 바쁘다니까요. 야근이 있다니까요. 야근 끝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뭔 놈의 제사예요. 그 다음날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의 입장은 생각 못 하세요? 뭐라고? 뭔 놈의 제사냐고? 네 시아버지 제사다 이 되바라진 거사. 어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그러니까 대체 죽은 사람 제사 때문에 왜 산 사람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온갖 유난 다 떨면서 제사 챙기는 집 치고 잘 사는 집 제가 본 적이 없네요. 며느리가 비웃음을 입가에 걸며 그렇게 외친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참았던 화를 담아 며느리의 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뺨을 한 대 맞은 며느리가 헛웃음을 뱉더군요. 와, 뺨을 때리시네요? 제가 왜 이따위 취급 받아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몰라? 너는 아주 안 되겠구나.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아들이 너랑 갈라서든 안 서든 상관없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너를 옹호하고 두둔한다면 나는 이제 내 아들도 안 보고 살련다. 이래서 우리나라 시차 들어가는 인간들은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저야말로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생각 가득하니까 어머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척 하지 마세요. 나이만 먹고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찼구나. 네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면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 상황 다 말하지 그러냐. 설마 못하겠는 건 아니지? 제 도발에 약이 올랐는지 며느리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든다면 이혼할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요. 표독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다행이지만 너로서는 안 됐구나. 우리 집안 재산 100억은 될 텐데 네가 그걸 놓치게 됐으니까. 네? 얼마요? 100억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황한 며느리를 보며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옛날 남편의 앞으로 받았던 아담한 땅은 재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아 엄청난 값어치가 되었고 그걸 내다판 돈으로 사다 들인 상가 건물이 다시 엄청난 재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자산가가 되어 있었고요. 제 표정만 봐도 농담이 아니란 것을 알아차렸는지 며느리가 어느새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머님, 제가 요새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그래서 헛소리가 막 나갔네요. 사실 그렇게 일하는 거 전부 다 돈 벌기 위함인 거 아시죠? 결국 돈 벌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마저 글썽이더군요. 잠시 뒤 아들이 들이닥쳤고 저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낸 뒤 서둘러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왠지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며느리와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이튿날 아들이 전해왔어요. 사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려고 밀었나 봅니다. 엄마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아들이 말을 하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되려 잘된 거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상대의 진면목과 단점을 알게 되어 심란한 나날들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니까 책임감으로 아들은 참고 버텼을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른 것보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말해주었습니다. 후회로 통곡하면서 며느리였던 아가씨는 쫓겨났고요. 아들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 짝을 찾았답니다. 저희 딸도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을 맞은 사람하고 곧장 결혼했어요. 지금은 둘 다 알콩달콩 자기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날씨가 언제 여름 날씨가 됐나 싶은데 이제 또 가을 날씨가 되겠죠? 저는 여름에 유독 인생에서 큰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날이 더워지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서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여름 되면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바로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실 제 나이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다들 배고픈 시기였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 피운다고 하죠. 첫눈에 반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열렬한 구애를 했어요. 저는 당신하고 결혼할 마음 없다니까요. 그만 따라오세요. 그 여자는 제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대놓고 퇴짜를 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어린 나이의 패기로 계속 여자에게 들이댔고 그렇게 우리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변변찮았거든요. 친정도 딱히 잘 사는 편은 아니라 아내와 저는 신혼 때부터 넉넉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 사이 문제는 없어서 금슬은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저는 택시기사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난해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며 버텼어요. 여보, 이거 얼음물인데 오늘 날씨 너무 더우니까 들고 가. 그리고 이따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요. 알겠지? 식당 밥도 맛있지만 내가 해준 밥이 건강엔 더 좋아. 알겠어. 당신이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나 너무 행복해.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사실 택시로 버는 돈은 전혀 넉넉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돈을 벌어도 계속 부족했어요. 가난한 형편에 임신한 아내를 먹이려고 제 밥도 굶으며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세를 겨우 내고 나면 딱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남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는 표현이 정답이네요. 그렇게 장남이 태어났고 3년 뒤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응원을 받으면 저절로 힘이 솟아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죠. 아마 대한민국 아버지들이라면 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없이 살아도 행복했던 시절이죠. 아무리 진상 손님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500원 깎아서 이 콩나물 사왔어. 내가 너무 갈 때마다 깎으니까 나중엔 주인 아줌마가 내 눈을 피하더라. 근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 있지. 아내는 생활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많지 않으니 그 선에서 모든 걸 해결했고 적금까지 들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런 아내를 얻은 건 제 인생 행운이었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차분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배울 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큰 싸움 없이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다행히 자라면서 큰 사고를 친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무섭다는 사춘기도 조용히 지나갔죠. 아빠,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아, 너무 기쁘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예요. 뭐라고? 아이,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아빠랑 엄마가 그 흔한 과외도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 항상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저 알아요.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는 그 행복 저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 우리 선영이도 무용 열심히 하자. 알겠지?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저는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보물 같은 아내와 아이들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남은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고급 과외를 시켜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보란듯이 혼자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입학했죠.
딸은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택시를 몰며 힘들게 일하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평생 걱정 없이 흘러갈 거라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정확히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던 여름에 깨졌습니다. 그날은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아주 큰 트럭과 부딪혔던 기억이 마지막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당신 죽는 줄 알았어. 당신 지금 한 달 만에 눈 뜬 거 알아? 깨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나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아내가 눈뜬 저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니 갑자기 온몸에 고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무언가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허전한 느낌이 들었고 있어야 할 게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 다리를 봤더니 제 오른쪽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제 몸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일단 환자분 깨어나신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아내분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시더니 결국 깨어나셨네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건들고 싶지 않았는데 사고가 워낙 커서 안타깝습니다. 의사 말을 들어보니 제 사고는 생각보다 아주 큰 사고였어요. 목숨이 살아있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의 큰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돌봐줬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동시에 막막함도 함께 왔어요. 저는 직업이 택시기사였잖아요. 사실상 직업을 잃은 거였죠. 물론 재활훈련하고 의족차면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사고라 자동차 타는 것 자체가 무서워져서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또한 다리뿐만 아니고 허리와 어깨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밥 차려주고 갔어. 같이 밥 먹자. 나는 밥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선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 무용도 포기했다며. 아빠가 사고만 안 당했어도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을 텐데. 너무 미안해. 아빠, 그런 소리를 왜 해? 나 괜찮아. 무용은 나중에 취미로 하면 되잖아요. 아빠는 내 걱정 말고 아빠 몸 재활 신경 써요. 딸은 그렇게 본인이 원하던 무용을 그만뒀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벌어오는 돈이 없어서 아내가 밖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닥치는 대로 식당 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다녀야 하니까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없었어요. 제가 휴학하고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집에 생활비 보탤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가족이니까 똘똘 뭉쳐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가 고맙고 미안하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장남까지 휴학해서 돈을 벌며 생활비를 보태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남이 군대에 가자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바로 동네에 있던 옷가게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죠.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저도 사고 피해자였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지만 그냥 미안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 버티고 버텼습니다.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내는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 그리고 남의 집 가정부 생활까지 하며 장남 대학 학자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내와 딸이 벌어온 돈으로 대학 학자금을 해결했고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아들이 취직하고 얼마 가는 용돈을 줬는데 그것도 결혼하면서 며느리 반대로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보하는 사연에서 며느리가 사실 주인공인데요. 저는 아들이 처음에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마음속으로 반대했어요. 물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주 밝은 노란 머리에 진한 화장과 심지어 문신까지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딸이 일하던 가게의 직원이었어요. 아들이 종종 딸이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곤 했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장 4년이나 쫓아다녀 아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말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는 사실 세연이 잘 모르겠어. 일할 때도 좀 여우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 물론 오빠한테는 성격 죽이고 잘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도 가족 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알겠지? 그래도 오빠랑 둘이 서로 좋아 죽더라.
아들에게 워낙 해준 게 없으니 아들이 좋다고 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었어요. 또 결혼한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들에게 집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가 결혼할 때 집을 해가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라 더욱 미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도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아들 부부는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저도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게 몹시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아내는 시간이 나면 직접 아들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굳이 당신이 가서 청소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 당신 몸만 아프잖아. 며느린 그리고 지금 직업도 없이 집에 있던데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준 게 전혀 없잖아.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의 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며느리 살림 실력이 좋지가 않더라. 해주니까 좋아하던데. 아내는 우리가 장남부부에게 해준 게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한편 저는 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은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무서웠고 다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집에만 계속 있자니 그것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주식입니다. 아내가 돈을 밖에서 벌어올 때 조금씩 아주 소액이지만 용돈을 주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모아다 주식을 시작했죠. 아내도 제가 주식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꽤 진지하게 하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딸도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동네에서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던 딸은 손님으로 만난 사위와 결혼했습니다. 매우 듬직하고 우직한 청년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선영이가 굶고 사는 일은 전혀 없게 만들겠습니다. 저 말에 아내와 저는 바로 결혼 허락을 했죠. 아들 부부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처럼 딸 부부에게도 해준 게 전혀 없었어요. 다행이라면 사위 집안은 우리 집보다 더 여유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들 부부보다는 더 넉넉하게 시작했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도 다 하고 다 컸어. 안 그래 여보? 그러니까 애들 3-4살 때가 눈에 훤한데 언제 커서 결혼까지 하는 거야. 저는 자식 둘이 결혼하니 이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원래 서로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있었어요. 아내 성격상 며느리에게 씹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딸이 며느리를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딸의 시댁에서 챙겨주는 것들이었어요. 아가씨, 이거 비싼 제품 아니에요? 저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아, 이거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셨어요. 육아용품은 대부분 시댁에서 도움받고 있어요.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부러워요. 저도 시댁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런가요? 조금 듣기 민망해요. 딸과 며느리가 만나면 저런 대화가 주였어요. 나중에 딸은 불만이 생겨 며느리가 없을 때 저와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결혼한 것도 새언니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어. 그럼 돈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벌어오는 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왜 저래? 애를 키워야 돼서 그런가? 그래서 나도 며느리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해주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나는 엄마가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가. 넉넉하게 해주는 사람이 더 적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엄마 쉬는 날마다 새언니가 봐달라고 하잖아. 난 그것도 싫어. 그럼 자긴 뭐 하는데? 실제로 아내는 며느리가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하면 다른 것도 제쳐두고 돌봐줬어요. 아내가 워낙 아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며느리가 싫어할 만한 짓을 안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며 딸과 며느리의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새언니가 이번 명절 때는 자기 친정 식구들 데리고 제주도 간다고 했다며. 그럼 엄마랑 아빠는? 솔직히 새언니가 아빠 데리고 산책이라도 간 적 있어? 나 내 눈으로는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이 자기 식구는 엄청 챙기네. 그거 다 우리 오빠 돈 아니야? 선영아, 네가 참아. 엄마도 그건 속상한데 뭐라 할 말이 없어. 본인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된 거지. 그래도 네 오빠한텐 잘하니까 우리가 참자. 딸의 말처럼 며느리는 제가 다리가 불편해도 한 번도 밖에 나갈 때 살갑게 제 휠체어를 밀어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직접 하거나 아내가 해주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속상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이런 갈등이 고조되던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돌아서면 일이 생겨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어요. 바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다리도 불편한데 울면서 손을 떨며 딸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항암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남은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맙소사.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 평생 고생만 했어요. 제발요. 안 돼. 아내는 뜻밖의 결과를 받았는데 바로 위암 말기였어요. 제가 다치고 나서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는 아내는 암이란 끔찍한 상황에 놓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그만 울어.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아. 그렇게 힘들어하면 나 진짜 하늘 가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래. 마음 강하게 먹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없어서 그래.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가잖아. 너무 미안해. 그렇게 아내가 암이란 소식을 듣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호했어요. 제가 사고가 나고 아내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언니 너무한다. 나 같으면 하루라도 와서 엄마 돌볼 것 같은데. 엄마가 새언니 결혼하고 한동안 집에 가서 집안일 했던 거 알지, 아빠? 그 이후로 아기도 봐주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어쩜 사람이 저래? 아빠도 그건 속상하더라. 하다못해 아들은 와서 보던데 뭐 자기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데 뭐라 하면 그거대로 일이니까 일단 네 엄마가 우선이라 꾹 참는 거지. 그나저나 김서방한텐 너무 고마워. 장모님이 아프신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이건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아니, 이게 뭐야. 아이, 내가 김서방한텐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너무 고마워. 우리 딸하고 결혼한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계속 용돈을 챙겨주다니. 꼭 나중에 갚을게. 에이,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장모님도 장모님이지만 장인어른 건강도 챙기셔야죠. 아내가 쓰러지고 사위와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며느리는 병원에 얼굴을 비춘 적이 없는 반면에 사위는 일하면서도 틈틈이 찾아왔죠. 아버님, 제가 아이가 요즘 시험기간이라 바빠서요. 이해하시죠? 애아빠가 본인이 간다길래 저는 집에 있기로 했어요. 어머님 건강 어떠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손자를 보고 싶어해. 데리고 와줄 수 있니? 아, 네. 남편한테 말해서 데리고 가라고 할게요. 제가 좀 바빠서요. 저도 찾아뵙고 싶은데 유독 요즘 약속이 많아요. 또 친정에 일도 생겼고요. 아, 애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래도 네 시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는 거 어떠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버님, 저 바빠서요. 이따 다시 연락할게요. 실제로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손자들을 많이 눈에 담고 싶어 했죠. 딸은 손녀를 데리고 자주 왔는데 며느리는 본인도 잘 오지 않으니 손자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아들이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저도 이때 며느리에게 많이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내가 우선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의사의 말대로 3개월 후 하늘로 가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미안해. 당신은 나 만나서 고생만 하다 가네. 내가 미안해. 엄마 하늘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어. 우리 나중에 만나면 행복하게 살자. 미안해. 엄마, 이제 조금 살 것 같은데 효도해야 되는데 안 돼, 엄마. 아내가 하늘로 가고 우리 가족은 단체로 슬픔에 빠졌어요. 무슨 정신으로 아내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아내의 죽음을 보내던 시간이에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생각났죠. 신혼 때부터 아이들을 키웠던 기간들과 또 사고 이후에 고생했던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천사 같은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택시기사로 돈을 벌 때는 적은 돈을 가져다 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제가 다치고 나서도 집에서 우울하게 있을까봐 매일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런 아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고 저는 심하게 방황했어요. 아들도 딸도 결혼해서 나갔으니 집에 혼자 남겨졌잖아요. 아마 제 몸이 멀쩡해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다리까지 이 모양이니 너무 힘들었어요. 밥이 넘어가지도 않아서 술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슬픔을 못 이기고 쓰러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빠! 엄마 떠났는데 아빠까지 이러면 우린 어떡해! 제발 정신 차려. 나 너무 속상해. 아빠, 술 그만 드세요. 물론 마음은 이해 가지만, 안 되겠다. 선영아, 우리 누가 아버지 모실지 진지하게 얘기하자. 아버지 이대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아빠 모시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집엔 이미 시어머니가 계시잖아. 오빠가 모시거나 아니면 오빠랑 내가 돌아가면서 아빠 집으로 자주 찾아가야 되는데. 자주 찾아가도 이렇게 술을 드시고 쓰러지면 우리가 그땐 너무 늦을 수도 있어. 새언니,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모시는 조건으로 아빠가 사는 집 팔고 그 돈으로 넓은 곳으로 가. 나 그 돈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게. 약속할게. 딸과 아들은 제 거처 여부를 두고 대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의 말대로 사는 집을 팔고 그 돈을 아들 부부에게 주고 같이 살게 됐죠. 딸은 이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을 내리고 며느리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럼 아가씨는 이 돈 절대 탐내지 않기로 약속해요. 저도 희생하는데 이 정도는 바랄 수 있잖아요. 그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희생이라뇨?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래죠. 누가 보면 공짜로 우리 아빠 모시는 줄 알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제 의견이 있긴 했나요? 제가 반대하면 그땐 어떡할 건데요? 당신 한강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혼자 버는 돈으론 절대 불가야. 아버지 집 팔고 우리 사는 이 전셋집 팔아야 겨우 들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감수해야지.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저한테 많이 바라지 마세요. 전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드리진 못해요.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다. 어차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 같이 산다는 거 자체가 고맙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가족이잖아요. 며느리는 반응이 안 좋았는데 도저히 제 입에선 그러면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미 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아내의 환상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와 합쳐 살게 됐습니다. 근데 며느리와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아들이 일 특성상 출장이 많았거든요. 영업 분야라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또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같이 살게 됐으니 생활비가 알게 모르게 늘어났겠죠. 그렇게 집을 비우면 저는 며느리와 손자와 셋이 있었는데 손자가 학교에 가면 며느리와 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 집에 주로 있는데 며느리는 그게 싫었나 봐요. 아, 몰라. 나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 모시잖아. 아, 그러니까 내 팔자야. 아, 말도 마. 아, 몰라. 듣던지 말든지. 야,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날까? 얼굴 보자. 아, 당연히 술 마셔야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제 욕을 하는 것이 맞는 통화를 계속하고 실제로 제게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밖에 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세요. 바깥 공기 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 알겠다. 이따 나갔다 올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렴. 사올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장볼 리스트 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며느리는 제가 몸이 불편한 걸 알면서 꼭 매일 나가는 걸 강요했어요. 제가 만약 몸이 건강했으면 눈치가 보이니 나갔을 텐데 휠체어를 타니 움직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혼자 힘들게 휠체어를 끌고 나갈 때마다 아내가 그리웠어요. 공원에 앉아 하늘로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밖에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여보, 안 그래도 아버님 이사하고 넓은 집 돼서 그런가? 자주 나가셔. 워낙 주변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공원이 넓어서 나가서 앉아있으면 좋지. 나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다. 아, 그러세요? 그럼 편히 주무세요. 자기야, 나가자. 아버님 피곤하시대. 요즘 부쩍 많이 나가셔서 그런가? 당신이 많이 챙겨주는 것 같은데 내가 항상 고마워. 마음 놓고 출장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들이 제게 말을 걸면 며느리는 아들 옆으로 딱 달라붙었어요. 그런 광경만 보면 저를 많이 챙기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서 눈치가 보여 밖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부엌에서 뭐 하세요? 뭐 드시려고 그러세요? 밖에서 오래 계시길래 먹고 오시는 줄 알아서 밥 안 했는데 라면이라도 드실래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해 먹을게. 넌 가서 쉬어. 신경 쓰지 말고 할 거 하렴. 괜찮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 차마 밥을 차려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불편한 몸으로 계란말이라도 해먹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쉽지 않았죠. 아버님! 불날 뻔했잖아요. 제가 라면 끓인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연기. 거실로 가세요. 환기해야 돼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몸이 이래서 불편하네. 미안하다.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전날 결국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방에서 있는데 아내가 그리웠어요. 눈물이 자꾸 나와서 방 밖으로 가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며느리는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방 밖에서 오히려 손자를 불러서 맛있는 밥을 먹이는 소리를 들으니 더 속상했습니다. 마음도 적적하니 주식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주식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일부러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애썼죠. 아픈 몸을 혼자 이끌고 나가는 것도 습관이 되니 편했어요. 혼자 공원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며 주식하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혼자 이렇게 맨날 나가는 거야? 새언니, 아빠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제가 아버님 굶길까봐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저 말을 할 때 딸과 사이에게 사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딸이 다녀가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티를 제게 내곤 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아가씨랑 연락 자주 하세요? 제가 아버님한테 안 나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아버님이 나가서 안 들어오시는 건데. 나는 딸하고 사위 아들한테도 불만 말한 적 없어.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님, 제가 옆집 수지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요즘 요양원이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네. 뭐 들어보니까 오히려 혼자 이렇게 아버님처럼 집에 계시는 것보다 친구들도 있으니까 활발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일부러 저도 가고 싶다거나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을 꼬투리 잡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점점 생겼어요. 이렇게 서울 한복판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제 덕이잖아요. 아무리 저와 같이 산다고 해도 만약 제가 살던 집을 팔지 않았으면 절대 아들의 외벌이로는 살 수가 없었죠. 물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도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요. 혹시 조금만 자리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안 그래도 1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저녁까지 먹고 가니? 마침 남편 없어서 저녁은 먹고 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며느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 날이 있습니다. 이날이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긴 날인데요. 저는 며느리 친구들이 오후 3시에 온다길래 넉넉 잡아 밖에서 10시까지 혼자 있었어요. 혼자 공원에 앉아 사람 구경도 하고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주식 시간대도 아니고 혼자 제가 뭘 하겠어요. 말동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슬슬 밤이 되니 춥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니까 다들 갔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건 친구라기에 당연히 여자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자도 여러 보였죠. 당황한 저를 보고 친구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며느리와 얘기하더라고요. 문을 닫아도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야, 너도 진짜 고생이다. 저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난 돈 1,000억 줘도 못해. 얘는? 1,000억이 뭐냐? 고작 몇 억으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산다. 나도 미쳐.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야, 완전 너 성격 다 죽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지도 않잖아. 진짜 착해졌네. 나도 내가 낯설어. 혼자 휠체어 끌고 다니는 거 안쓰럽기도 하면서.
모르겠어.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아, 요양원 보내고 싶어. 저 대화를 듣는데 속에서 열불 난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혼자 외롭게 고시원에 살아도 이것보다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채로 본인 친구들과 밤새 저러는 걸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손자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점이었죠. 엄마가 원래도 저렇게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고? 할아버진 전혀 몰랐어. 네. 할아버지랑 살기 전에도 아빠 없는 날엔 맨날 저랬어요. 가끔 10,000원 주면서 밖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놀았는데도 집 못 들어가고 놀이터에 앉아있기도 했어요. 저는 손자의 말을 듣자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아, 머리 아파. 어머, 아버님 안 나가셨어요? 언제 나가시라고요? 저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마. 어제 정연이 말 들으니까 이런 적이 꽤 있다고 하더라.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맨날 친구들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만약 친구들이 있었으면 저처럼 초대하고 그러셨겠죠. 이렇게 밤새 술 마시며 놀진 않았을 거야. 대학생도 아니고 애도 있잖니. 지금 아버님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럼 속상해요.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그런 말 듣는 거 상당히 불편해요. 며느리는 제게 대놓고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밥도 더 하고 청소도 신경 쓰고 특히 화장실이요. 또 빨래도 그렇고 제가 희생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난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집안일은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면서 무슨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 내가 아무리 밖에 매일 나가도 알 건 다 알아. 근데 그게 아버님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은 심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시죠. 맞죠? 요양원 어떠세요? 네가 저번부터 요양원 얘기하는 의도를 나는 알아. 근데 이 집도 내 돈 지분이 더 많은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해도 되는 거냐? 저는 살면서 남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화내게 만든 며느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저는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게 됐어요. 자꾸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요양원 보낼 거예요. 요양원 가시면 친구분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아버님 오히려 좋으실걸요? 그렇게 좋은 요양원 그럼 네가 가라. 난 이 집에서 못 나가. 전 아픈 곳 없는데요? 아버님, 요즘은 예전처럼 며느리들이 참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가 뭘 참았다고 그래?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하는데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혼자 열심히 번 돈이잖니? 그럼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세요? 아기 키우고 아버님 돌보고 다 저도 할 일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저한테 용돈을 좀 주세요. 아, 돈은 있으세요? 저도 며느리의 말에 결국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게 됐어요.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그동안의 며느리의 행패와 그날의 대화를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돈?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이러는 거네. 야, 나 지금 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줬어. 정신 똑바로 차려. 요양원? 네가 날 잘 돌봤으면 여기 이런 집에 몇 배는 되는 곳에서 살 수 있었어. 지금 아버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사고 난 뒤로 제대로 일한 적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자꾸 그런 헛소리 하시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그냥 말없이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 제 계좌를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맨날 밖에서 주식했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게 용돈으로 줬던 돈으로 시작한 주식은 생각보다 더 크게 불었어요. 굴리고 굴려서 아주 큰 재산이 됐죠.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내가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던 게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를 판 돈을 아들에게 줬으니 사망보험금은 딸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물론 그 사실을 며느리가 모르고 있었죠. 딸이 그 보험금을 제 비상금으로 쓰라고 줬었는데 저는 그걸 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돈은 아파트를 몇 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세상에. 네가 날 맨날 나가게 해서 공원에서 주식하며 돈 벌었어.
어떻게 보면 네 구박이 이렇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네. 요양원, 됐어. 네가 나가라. 난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아버님,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아침에 과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아버님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버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며느리는 급기야 무릎을 꿇고 제 휠체어 앞에 앉아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뜬 제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방에 와서 방문을 잠갔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에 딸과 사위를 불렀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느라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살갑게 대하거나 밥을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부랴부랴 갈비찜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새언니, 진짜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빠 돈은 받고 아빠한테 구박이나 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래요? 집에 남자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저는 아빠를 아내가 모시니까 너무 미안해서 일부러 출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준 건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오해야.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미안하다고 빌고 돈을 1원이라도 더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러니? 이혼하자. 나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뭐? 이혼?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듣기 싫어. 나보고 요양원 가면 친구도 많고 재밌을 것 같다고. 됐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면서. 난 진짜 당신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앞에서는 누구보다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장남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는 저를 잘 챙기는 것처럼 말했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제가 홍삼 드린 건 드셨어요? 지방 출장 갔다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동안 음식 보낸 것들 아예 못 받으신 거예요?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계란 후라이 하다가 데워 먹었다고 욕을 먹긴 했는데 며느리가 날 챙긴 적이 전혀 없어서. 도대체 내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챙겨준 게 다 어디로 간 거야? 오빠, 딱 보면 몰라? 본인 부모한테 줬겠지.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당연히 제 자식들은 뒤집어졌고 그렇게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끝까지 빌었죠. 아버님, 요양원 말씀드린 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 이혼은 안 돼요. 제발요. 네가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양원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그걸 믿겠니? 됐다.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과 술 파티나 하러 가. 그리고 난 네가 우리 아내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한 번 안 온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다 네 업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한텐 엄마 보러 간다고 하면서 카드 받아가는데 도대체 진실이 뭐야, 당신?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그동안 전적이 매우 많더라고요. 아들한텐 저와 아내를 챙기는 척하면서 뒤로 몰래 자기 몫의 쇼핑을 하거나 친정을 챙기기 바빴던 거죠. 그렇게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며느리와 이혼했어요. 제가 놀랐던 점은 바로 손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말고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단 말이야.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신경 안 쓰고 놀러 다니기 바빴던 며느리였죠. 이렇게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서 없애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는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야. 그동안 새언니 내가 그렇게 싫어했잖아.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되나. 결혼 전부터 별로였어. 지금이라도 오빠가 갈라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했을 줄이야. 난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내 편이라 마음이 놓여. 주식으로 번 돈으로 난 편안하게 노후 보내고 싶어. 우리 가족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럴 때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엄마 자주 찾아가면 되는 거지. 아빠, 너무 걱정 말아요. 그 뒤로는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아내가 떠난 계절과 며느리가 이혼하고 나간 계절이 다 여름이네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올해는 그래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하늘로 간 아내가 유독 그리워 이번 주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을까 해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좋겠네요. 말만 해도 참 그리워지는 아내예요. 지금까지 길다면 길었을 텐데 제 넋두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고 항상 행복한 나날만이 있길 기원할게요. 소중한 사람과 그 행복 나눌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